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는 우리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양보호사랑 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양보호사 인권에는 역시 요양보호사도 기본적인 항목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누려서야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할 수 있는 평등권이 있고요. 다음에 자유롭게 해야 되는 신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우리 문화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그런 자유권이 있고, 다음에 노동의 지금 노동자잖아요. 그죠? 노동자니까 노동 관련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기 요양기관이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징계 조치나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줘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위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있잖아요.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무향상 교육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던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센터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이 장기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잖아요.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이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해주고 건강검진 같은 건강관리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의 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냐면 법적인 권익보호를 해서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요것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나 근로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거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익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은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 예방이잖아요. 산재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줘야 되지만 요양보호사가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지금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면 관리 책임자는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뭐냐면 산재보상보험이 있는데 그럼 산재를 당한 그 근로자한테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보세요. 살펴보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산재로 인해서 요양 중에 퇴직을 했어요.
아니면 지금 사업장이 부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요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산재로 인해서 지금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부도를 당했을 때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라도 내가 이런 급여의 혜택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일하던 그 기간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재 받은 걸로 인해서 일할 때 산재 받은 걸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산재 보험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해서 없어져도 내가 이러한 거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산재 당했다는 이유로 내가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어요. 산재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요. 다음에 요때 뭐냐면 요양기간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하려면 그 충족 요건이 이렇게 갖춰줘야지만 해고할 수 있지 그냥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보험급여에는 이렇게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서 이렇게 이 보험급여, 산재로 받은 그 급여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요.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고 내가 퇴직했든지 안 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산재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고요. 이거를 갖다가 어떤 빚이 졌다는 이유로 이걸 갖다가 압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뭐로 이제 살펴볼까 되면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업무로 인해서 고용을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래 가지고 성적인 원동이나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걸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희롱은 육체적인 성희롱도 있고 막 뒤에서 껴안는다던가 이런 거. 다음에 언어적인 성희롱도 있고 시각적인 성희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성희롱일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럼 대처 방안은 요양기관의 장이 있잖아요. 이 기관장이 이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들한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1회 이상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성희롱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업무 배치 등을 에 대한 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행위자를 징계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줘야 되는 거고 다시 재발 방지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성희롱을 했을 때 이 지침 문서이잖아요. 이거를 지침 문서를 문서화해가지고 기간 내에 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사정 말하고 이렇게 그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렇게 시정해 줄 거를 갖다가 요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은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이 성희롱을 당한 그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어떠한 불이익도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줄지 문서화해서 기관 내에 놔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 가해자에 대한 녹음이라던가 이런 거를 일지를 작성해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기관장에 대한 대처고요. 그럼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럼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대응은 하는 게 아니고요.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성희롱을 당했으니까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상담이라던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상담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1년에 1회 이상 그 성희롱 예방 교육 받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희롱, 유체적인 성희롱도 있고, 다음에 정서적인 성희롱도 있고, 시각적인 성희롱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은 육체적인 성희롱도 있고, 언어적인 성희롱도 있고, 시각적인 성희롱도 있는데, 육체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입맞춤을 한다던가 포옹을 한다던가 뒤에서 껴안기를 하는 이 신체 접촉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체 부위를 만진다던가, 아니면 안마나 애무를 한다던가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고 잡아당기는 행위를 갖다가 육체적인 성희롱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는 음란한 농담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음에 그 사람의 외모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성적인 비유로 이렇게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아니면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해유하는 거, 다음에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음란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옆에 앉아서 지금 술자리를 갖다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이게 언어적인, 이렇게 술을 따르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게 바로 무슨 행위냐면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각적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이런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거. 다음에 팩스라던가 컴퓨터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거. 다음에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구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라게 하는 건 바로 시각적인 그런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우리 대상자,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되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직업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직업 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가치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직업인이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직업 윤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업윤리 원칙,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되는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차별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를. 그죠? 우리가 직업윤리를 갖춰야 되는데 나의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호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인권이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존중되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어떠한 이유로 차별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종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종교라던가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를 차별되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해주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 경과의 결과를 시설장이나 관리자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의 그 업무 중에 정보 전달자의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복장 및 외모 관리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자기관리 철저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죠. 다음에 대상자의 사생활이 존중받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장하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업무랑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던가 의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사회복지사라던가 이런 다른 인력들과 서로 상호 협조하고 협력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어떤 학대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학대를 해서도 안 되고 학대를 하는 걸 발견을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다음에 물질적인 보상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대상자한테.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걸 인식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겠죠. 상호 대등한 관계고 노인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권리 지켜줘야 되고 증진시켜 주도록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자신의 종교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직업 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하게 된 그 동기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게 된 이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심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식 같은 거나 기술을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숙련된 그런 수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책임감 있는 성실한 업무 태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대상자의 그 일반 건강에 직접적인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거고요. 약속 지키고 책임감 있는 언행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상호 협조하고 좋아하는 태도를 좋아시키는 태도를 갖는데, 간호사라던가 시설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여러 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 협조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여러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다음에 시설장과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마찰이 생겼다 그러면 시설장이나 관리자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간호에 관련된 거다, 환자의 그럼 상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조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간호사랑 같이 협력하고 간호사의 그런 지시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여러 직원이라던가 대상자 가족과 협조하고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렇게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수교육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주고, 이렇게 보수교육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업무 활동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해서 자신을 좀 평가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바른 태도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음에 약속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지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 방문했을 때 이것도 좀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여러분. 대상자 집에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돼요. 대상자도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다음 방문일에 적어가지고 메모를 붙여놓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도 없는데 내가 방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모를 남겨놓고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자 앞에서 나태하거나 피곤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거고요. 대상자가 치매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유아어라던가 명령어라던가 반말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시선 맞추고 하는 거지 시선을 내려다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별도의 서비스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설장이나 이렇게 책임자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어적이나 신체적인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다음에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이렇게 무능력이나 태만 같은 행동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감독자한테 불복종이나 이렇게 반항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하면 안 되고요. 근무하는 도중에 술 마신다던가 약물이나 이렇게 마약 복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안 되고, 다음에 대상자에게 돈 빌리면 안 되고요. 돈 빌리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팁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근무주를 비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요. 다음에 물건을 팔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영 물품 가져가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걸 내가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이를 알선하는 행위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갖다가 자기가 할인해 주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 기록을 갖다가 고의로 위조하거나 이렇게 변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하면 안 되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갖다가 외부로 노출하면 안 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타인의 근무를 동료 요양보호사 근무를 대신해 주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하려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자기가 지금 근무해야 되는 장소에서 지금 근무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등급 판정이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갖다가 내가 막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연계를 하는 거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때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판단이거나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언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서 이게 상담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우리 그거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에서 생활상담 해줄 수 있잖아요. 정서지원 서비스에서 뭐 해줄 수 있냐면 생활상담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활상담은 뭐에 한해죠, 여러분? 두 가지만 한해잖아요. 신체 지원 서비스라던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생활상담만 해줄 수 있지 다른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해서 이 상담이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적인 소송에 유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발이 필요한 지금 대상자를 이렇게 요양보호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이렇게 유의하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렇게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정해진 절차랑 따라야지 법정 소송에 걸리지 않겠죠. 그리고 서비스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기록을 해야지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자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기록해 주는 거고. 다음에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히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학대 받을 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잖아요. 그러면 보고나 신고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윤리적인 사례인데 이 윤리적인 사례도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한 건 조금 이렇게 시험 전에 우리 앞에서부터 우리 사례 같은 거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 부분 좀 체킹을 했다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서비스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성별의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을 해요. 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차별 대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인종의 문제라던가 연령의 문제라던가 성별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내 맘대로 선별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 대우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양보호 대상자가 내가 지금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성적인 행동을 해요. 나한테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가족이라던가 관리 책임자라던가 시설장에게 이렇게 알리겠다고 전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사실을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보고할 거라고 얘기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데 대상자가 지금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15% 내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20%의 본인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본인 부담금을 갖다가 면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법 사례 있잖아요. 이 불법 사례를 예로 들면서 본인이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서 지금 이걸 갖다가 면제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거는 불법 행위고 이런 거를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걸 갖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불법 행위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면제해 주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복지 연구를 유인 알선하는 경우예요. 복지 연구를 유인해서 사도록 유인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유인하거나 어떤 특정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지 연구 판매처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거나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특별하게 현금으로 급여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잖아요. 현금급여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급여 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이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건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섬이나 뭐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가족에게 이 요양을 갖다가 받으면 뭐를 하는 거냐면 가족에게 가족 요양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족 요양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걸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지금 부정으로 이 가족 요양비를 수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이걸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취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취지를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특별현금급여는 이것도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특례요양비가 있죠. 특례요양비가 있고 그죠?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노인병원에 입원하면 노인병원 간병비가 있잖아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죠.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건 가족 요양비만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지금 해가 되는 안 좋은 해가 대상자한테 지금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저귀를 재사용하라던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해가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 보호자한테 설명해주고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나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를 했네요. 절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금품을 절도를 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직업윤리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직업윤리가 있으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 자신의 직업적인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태도를 갖추도록 항상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럼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시군구에 지정을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이 장기 요양 기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받지도 않고 장기 요양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본인 부담금을 갖다가 면제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불법인 걸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 대상자한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강경행위를 하면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런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를 해도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거고요. 우리 비밀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지금 급여 제공을 갖다가 거부를 했어요. 지금 내가 재가급여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거부를 했어요.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급여 혜택을 받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했어요. 그럼 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시험 문제는 노인학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 거랑 다음에 비밀 누설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받는 거고 다음에 본인 부담금 면제하거나 강경행위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얘 잘 나와요. 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500만 원 이하 벌금 나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가 나오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지금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랑 안전관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금 요양보호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몸무게보다 실제 몸무게보다 힘을 이렇게 빼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체위 변경하거나 이동해주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도와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가 이런 업무를 하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어요. 그럼 그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가니까 이걸 알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1단계에 걸렸을 때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죠. 그럼 1단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로하고 통증이 있겠죠. 그죠? 피로하고 통증이 있는데 중요한 건 1단계의 통증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휴식 시에 증상이 없어져요.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게 1단계고요. 그런데 2단계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요. 다음에 뭐냐면 이게 작업 능력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밤잠을 통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있고 하루 종일 통증이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휴식 시에 증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작업 초기에만 통증이 있으면서 밤잠 설치고 3단계는 작업 초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아픈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통증이 밤잠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통증이 있는 게 3단계고 이 3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1단계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근골격계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이 잘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면 당연히 근골격계 손상이 올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그래도 그렇고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에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거고요. 갑자기 되게 굉장히 심한 무리한 힘을 주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거예요. 다음에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되는 경우도 그럴 거고요. 다음에 본인의 몸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도 그럴 거고요. 다음에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평평하지 않는 바닥이라던가 어지럽혀져 있거나 이런 데서 일하거나 아니면 근무시 이렇게 밤 근무할 때 어두운 조명이나 이럴 때는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이렇게 위험 요인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도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던가 무리한 힘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과거 병력, 요통이 있다던가 아니면 디스크가 있다던가 과거 병력이 있으면 조그만 활동에도 그런 거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성별, 다음에 여성이라던가 오래 내가 직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비만 상태라던가 피로하다던가 이런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근무 조건의 만족도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작업 관련 근골격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어깨의 통증도 있고 손목의 통증도 있고 팔꿈치 내측 상가염, 외측 상가염, 요통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환자를 이동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운동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